계좌에 돈을 넣어놨어요. 주식을 투입하려고. 지금 이제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20-30%는 먹을 주식이 널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0년 전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은 앞으로 30년 뒤까지 갈 주식을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우량주였냐라고 보면 아니에요. 삼성전자, 카카오 너무 믿지 마라. 원래 이제 제가 그 게스트 분이나 네. 이제 소장님에게 네. 출연 요청을 이제 드리는데 네. 소장님 이번에 저한테 먼저 이번에 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가 보통 뭐 작가님이 뭐 해서 이런 뭐 컨셉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네.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제가 네. 오히려 꼭 바지박을 붙들고 네. 이런 얘기를 정말 우리 이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힘드는데 어떻게 보면 힘든 거에 대한 원인도 좀 분석을 해보고 한편으로는 좀 용기도 드리고 제가 뭐 대안이 없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안도 없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든데 힘든 과정 얘기해봤자 뭐 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좀 드리고자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이 시간을 좀 마련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으면 지금 증시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최근 증시 둘러싼 환경 네.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애들리지 않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사적인 상황은 지금 뭐 종료된 걸로 보여집니다. 군사적인 상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지 하루 만에 종료가 됐고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토에서도 선언을 했고 이것은 예견됐었던 부분들입니다. 미국이 과거에 군사 행동을 할 때는 항공모함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항공모함이 안 들어갔죠. 지중해로 항공모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맞죠. 지금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된 게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좀 장악했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진입을 명령했을 때만 하더라도 돈바스 의회가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국제법상 통일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근데 러시아가 승인을 했어요. 러시아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들어갈 명분이 약해진 겁니다. 미국이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갈 만한 거기는 이제 자기네가 독립했다라고 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러시아가 인정을 했는데 이게 외교라는 게 상대국이 인정하면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들어가면 오히려 침공은 미국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잡 미묘해진 상황이죠. 그걸 이제 알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군사 개입을 그리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졌는데 미군이 들어가서 대리전을 치르게 되면 미국의 또 여론도 안 좋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군인들이 한 명 한 명 죽을 때마다 신문에 다 그것을 이제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리전을 우리가 해서 우크라이나가 뭔데 우리 사실 미국이 예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세계의 경찰 같은 걸 불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국민들이 우리가 왜 그렇죠. 왜 세계 자꾸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지?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1단계 해소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게릴라전으로 갔었으면 이게 좀 우리가 계속 그렇잖아요. 보통 싸울 때 작가님하고 저하고 싸운다라고 하면 처음에 말싸움이죠. 일단 체급이 안 될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지지치게 벌써 기권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싸울 때는 이제 말싸움이죠. 너 여기 넘어서면 내 때릴 거야. 넘어서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차라리 싸워서 한 명의 코피가 딱 터지면 그럼 졌죠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만 하더라도 자꾸 넘어오면 때릴 거야 얘기하니까 이제 시장이 긴장한 거였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코피가 한번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코피가 났으면 옛날에는 들어가 싸운다고 하더니 자 미국이 코피를 흘리면서도 그래 너 제재할 거고 너 미워할 거야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직접적인 악재는 심리적인 악재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단 지금 이제 경제 제재로 들어가서 지난한 정치적 외교적 싸움이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파급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러시아가 가스를 끊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러시아와 교류가 우리나라 수출의 10위권이에요. 한 1조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크림반도 사태 때
글로벌 제재에 우리가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무역이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LG전자의 가전이라든지 뭐 지금 뭐 화장품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타격은 받겠죠. 또 간접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 기업들의 물류 비용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서서히 경제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나타나겠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계 원자재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무역은 68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10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들여오는 것은 사료용 밀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히토류들, 반도체 관련 히토류들인데 이게 지금 뭐 전쟁과 이제 아직은 뭐 얘기하기 어렵죠. 이게 전쟁과 무역은 별개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된다라면 좀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빵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곡물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라면값, 과자값 다 들썩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에그플레이션도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발작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뭐 굳이 말을 안 더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증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저는 증시 환경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달라졌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약화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화되려는 조짐을 보인다.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미국이 약하면 우리도 약하고 미국이 강할 땐 그래도 우리는 좀 약하고. 그렇죠. 우리가 작년 가을에 그랬잖아요. 미국이 강할 때 우리가 약하다 보니 야 속된 말로 국장 버리고 미국으로 가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보여왔던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이고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직접적인 전면전을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항공모함이 안 간 것으로 보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이 왜 그렇게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폭락했고요. 금요일 날 폭락했고요. 월요일 쉬었고 화요일 날 폭락했고 수요일 날 폭락했고 목요일 날 올랐어요. 빠진 종목들 보면 테슬라, 애플 테슬라 지금 거의 뭐 800, 700? 한 30% 빠졌어요. 뭐 오늘 새벽에 좀 반등했지만 이게 러시아 때문에 빠진 걸까요? 저는 그 점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 중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미국 장이 전쟁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게 위험하면 금리 인상 때문인가요? 전쟁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가시면 올라갈 것이야. 그래서 많은 서학개미들이 지금 최근에 주식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샀고 서학도 샀는데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저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미국 시장이 약했는가? 과거 사례를 보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뭐 3%씩 막 반도체가 밀리고 할 정도, 뭐 이틀 사이에 7%가 밀리고, 목금 사이에 7%가 밀렸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언론들은 이제 계속 전쟁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걷어내고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전쟁을 걷어내지 않으면 반등을 줄 거다라고 보지만 전쟁을 걷어내면 반등을 줄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올랐는데 오늘 이제 이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 장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약하게 올랐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면 리바운드가 확 올라야죠. 근데 찔끔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확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율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미국 시장이 약하냐? 금리 인상 때문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냐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시장에 녹아들었어요. 지금 이제 50bp까지는 다 각오하죠. 처음에 25bp에서 50bp에게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습니다만 2월 초에 이게 지금 50bp까지는 조금 상관없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과거 연준이 원래 물가와 인플레이션만 봅니다만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옛날에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경기를 후퇴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부 혹자는 50bp는 좀 힘들고 25bp 정도 할 거다. 그럼 오히려 호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뉴욕 증시의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가을에 뉴욕 증시가 끌어올렸었던 것들이 일부 종목들. 근데 그때 당시 보면 많은 종목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또 미국이 2021년에 최근에 근래 보기 드물게 개인 투자 비중이 51%까지 확 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오면서 펀드 해제 갖고 직접 투자를 많이 했죠. 펀드가 수익률이 안 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펀드를 해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못 들어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이 미국에서도 지금 고객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객예탁금이 한때 70조에 달했습니다. 한 60조까지 빠져 있거든요. 체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고점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려 있다. 여러분들 그 다우나 나스닥 차트 지수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 위험 때문에 빠졌다라면 다우가 빠졌어야 돼요. 다우가 소비재 위주 아닙니까?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은 우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빠져줬어야 되는데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고 저는 그 점이 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 시장이 지금 체력이 약하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고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떠냐? 국내 시장은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먼저 빠졌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2월 달에.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하면 많은 방송사에서 바닥이 어디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분과 기본적 분석을 보시는 분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보시는 분들은 한 2,400까지 열려 있다. 지금도 이제 2,400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세우세요. 그분들이 보시는 건 맞죠. 근데 한번 우리가 빠질 때 보는 지표가 PBR이거든요. PBR은 성장 지표가 아니고 자산 가치 규모이기 때문에 올라갈 땐 PBR을 안 봅니다. 떨어질 때는 자산 가치가 이제 유지가 되느냐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PBR을 깬 적이 없어요. PBR 1배를. IMF 때도 안 깼고요. 서프라임 때도 안 깼어요. 근데 지금 PBR 1배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2,700 정도 돼요. 2,800 보시는 분도 있고 변동이 있는데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800에서 약간 밀린 게 엔솔의 그 공급 과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리스크 때문에 조금 빠졌다라는 건데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더 이상 빠질 룸이 없는 거죠. 이 정도는 좀 태력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미국 차트는 지금 이렇게 밀리다가 약간 반등했다 또 밀리는 건데 우리나라 차트는 밀렸다 옆으로 지금 기고 있어요. 2,700선에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하지만 저는 국내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국내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미국 증시 목, 금, 화, 수 밀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요일 강했고요. 월요일 똔똔 화요일 조금 밀렸고요. 수요일 강했고 목요일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지금 이게 전쟁에 대한 어떤 지금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장 보면 겁이 나지만 국내장은 의외로 강하다는 거죠. 2,700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700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국내 시장은 이제 베팅할 때가 됐다. 베팅할 때 됐다.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려고 여기. 예. 이제는 여러분들 희망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되죠. 기존은 베팅할 때가 됐다. 기존은 베팅. 제가 항상 터틀 트레이딩 여기서 소개했었고 했을 때 저는 시점 투자자거든요. 1년 내내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주식이에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계좌에 돈을 넣어놨어요. 주식을 투입하려고. 지금 이제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시점이 왔다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V자 반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단은 좀 막혀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여러 불확실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6개월 정도 보면 보통 저는 한 2년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OECD 선행 지수가 꺾이기 때문에 2년까지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보고 들어간다라면 지금 20, 30%는 먹을 주식이 널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밀한 부분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물려 있는 주식이 성장주 같은 경우 20, 30%, 20, 30%는 다행이고 30, 40% 정도 빠진 종목이 있어요. 제가 어제 SNS 돌아다니는 짤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연간 7%씩 돈을 깨먹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더니 연간 7%인데 하루에 7%씩 깨먹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금리가 낮아서 주식 투자한다라는 것은 적극 반대입니다. 적극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돈이 깨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원금은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위 뭐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은행에 예금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깎이는 거니까 투자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분이랑 토론하고 싶어요. 그거는 논리가 안 돼요. 투자를 잘한다라는 거가 좀 변제됐을 때 가야 그 말을 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빼고 하는데 그 말을 빼고 누가 얘기하죠? 증권사 직원들, 금융기관 직원들. 저는 그 사람들이 호도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증권회사의 정말 취약한 마케팅. 이것도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작가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봐서 한번 다루겠는데,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부터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어떻게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손절매할 단계도 아니고, 그럼 교체 매매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올라올 때는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상황이 있는데 다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때 교체 매매를 하라. 그러니까 그때 교체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바닥에서 다 올라올 거에서 어떤 걸 보고 교체 매매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30, 40% 난 거 손절하고 딴 거 갈아탄다? 어려워요.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십사. 이제 좀 희망을 갖고 기다리십사라는데, 여기서 가장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체 매매를 고려하셔야 될 게 직전 주도주였습니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런 쪽들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주가가 고점에서 한 20% 정도 이상 빠지고 다시 반등 줄 때는 직전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주도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새로운 우리가 2020년에는 대부분의 우량주들 플랫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갔죠. 그쵸. 2021년에 그게 꺾이면서 나타났던 게 2000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갔죠. 그게 꺾이고 나타났던 게 메타버스 NFT죠. 근데 지금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1년 반 동안 지금 고통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2020년에 최고의 주식이었죠. 최고의 주식인데 지금 카카오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 대신 그 사이에 올랐던 건 2000지 소재단 올랐다가 NFT 올랐다,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NFT 메타버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존에 올랐었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적이 받침이 됐습니다만 NFT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모호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던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번에 적자가 났잖아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갈 미래는 맞습니다만 당장 구현하는데 그리고 실생활에 도용이 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로 넘어오면 물타기 금지. 물타기 절대 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올라간다며. 올라가면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물타기는 전 기준을 명확히 세워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을 때 A라는 종목을 이름을 지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을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 A라는 종목을 살 거야라고 하면 물타기 하십시오. 근데 내가 지금 물렸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살 거야. 난 근데 원금 되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럼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쳐다보기도 싫다라면 다른 사람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그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 갖고 계세요. 그걸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 여유자가 있으면 딴 걸 사세요. 딴 거 주도주가 바뀌니까 지금 그럼 뭐 대안을 제시해야죠.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저는 지금 IT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 꾸준히 삽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차트랑 엔비디아 차트를 비교해 보세요. 엔비디아 차트는 꺾이지만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전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도 야권에서 250만 호 주택건설 좀 공약이 나왔더라고요. 여권은 이미 나왔고 주택 우리가 가을에 건설주들 많이 봤다가 현대산업개발 사태 이후에 건설주들 안 봤잖아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강남에 재건축 허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브랜드 선호도 1인 GS건설 같은 건설주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고 2차전지 소재도 제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 때문에 밀렸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는 게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는 게 매출이 안 줄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낼게요.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늘은 회사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출이 줄어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이 회사를 사야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는 비용을 어떻게 좀 줄이거나 통제하면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근데 매출이 꾸준한데 비용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이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 매출이 영업이익을 끌고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그 시장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 를 유지하는 거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에코프로는 매출이 안 줄었어요. 이익은 좀 줄었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 저는 여기 투자할 때가 됐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지금 성장주냐 경기민감주냐 이런 논쟁은 전 쓰잘데기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다 같이 올라올 것이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 하지만 이젠 주가가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까요? 완전 파탄 나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 정도까지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작가님도 그러니까 이게 뭐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더 경기가 밀린다? 주가가 밀린다? 리오프닝 된다는데? 뭐 된다는데? 이게 과연 밀릴까라고 보면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게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베팅할 때가 됐다. 바닥을 저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주의자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조심스러웠는데 그거는 이제 내려오다 반등을 줄 때인데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물론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보고 베팅하셨을 순간이지 이제 여기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나올 악재 다 나왔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다 나왔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그다음에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다 나왔어요. 물론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시장의 기조를 바꿀 만한 요소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의견에 제가 세부 질문인데 몇 가지만 좀 드려보면 아까 영업이익과 순이익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차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거랑 그 어느 한쪽이 왜 더 중요한지.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뭐 물건을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용을 제하죠. 각종 비용, 뭐 인건비니, 뭐 원재료비, 물류비 다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영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기업이 이 물건을 팔아서 관련된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이 있습니다. 영업의 손익 같은 경우는 영업과 상관없이 뭐 건물을 팔았다라든지 뭐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지만 순이익이 나는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게 영업의 손익이에요. 근데 영업의 손익은 이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성격이 비용이 만약에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 오는 비용은 거의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해요. 인건비도 고정비고 그다음에 물류비도 고정비고 거의 뭐 큰 변동은 없죠. 그런데 영업의 손익은 들쑥날쑥해요. 이게 환차익, 환차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손익계산서 보면 단기순이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국내 번역서를 보면 첫 번째 캔슬림의 캔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 증가하는 기업.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고는 용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그 전제는 매출도 증가해야 되고. 그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근데 순이익과 영업이익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면 당연히 영업이익이죠. 당연히 영업이익.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게 그 일시적인 요소로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는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현혹되시면 안 되고 주식시장 꾸준한 지금 최근에 효성TN 씨가 주식 배당금을 5,000원 하던 걸 5만 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언론에서 막 얘기했는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12월 말일자 갖고 계신 분인데 중요한 건 배당을 한 번에 많이 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당 성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나는 30% 배당을 꾸준히 줄 거야. 그럼 투자자들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순이익이 들쑥날쑥하니까 배당액도 들쑥날쑥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순이익의 30%는 무조건 배당한다. 그럼 그 배당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속세 내야 돼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일시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기업을 볼 때 단 하나의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지표랑 이게 시계열로 보셔야 된다. 그 점을 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쟁 리스크는 지금 시장에 영향을 거의 다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큰 심리적인 리스크는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몰고 올 팬데믹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리스크는 가셨다. 그 대신 이제 지난한 정치 외교 싸움이 벌어지겠죠. 러시아와 미국 간의 싸움이 있는데 저는 러시아는 꽃놀이패를 주고 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 루브라 기준으로 2년 사이에 4배가 올랐거든요. 뭐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하고 지금 뭐 푸틴은 자기 체제를 공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말 안 들으면 유럽에 가는 그 도시가스도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경제 제재가 오면 러시아가 수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는 버티겠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아우성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가 있죠. 하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10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쫓기는 건 바이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난한 외교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요구서를 보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서를 보냈어요. 러시아는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영원히 금지한다는 걸 명확히 해라라는 거고 이쪽에서는 또 뭐 니네 다 철수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근데 처음은 그렇게 세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구를 하나 수정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보일 때마다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면 결국 이제 전쟁과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면 지금 전쟁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근데 일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사지 마라. 이거는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꼬꾸라진다. 하지만 피해 때문에 밀렸다라면 그건 사라. 이거는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어떤 쪽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너무 어이없는 게 제 개인 관점으로. 뭐 군수산업인가요? 조선주. 조선주. 네.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좋았고요. 지금 수주 뭐 도크가 꽉 차서 3년 동안 풀가동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안 오르고 지금 왜 오르죠? 이게 왜 오르냐면 이게 참 저는 이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웃기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첫째,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근다라면 그 가스가 없는 유럽이 미국산 가스를 도입한다라면 그래서 미국산 가스가 러시아로 가기 위해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배가 부족해진다라면 그래서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시아 쪽에 발주를 낸다라면 그것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갖고 온다라면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일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올라갈 것이야. 저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조선업종 지금 뭐 군산 조선소도 재가동한다는데 정말 수주가 들어와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일감도 되고 경기에 활성화되면 당연히 좋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 단지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가요. 그게 저는 어제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유가가 9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찌됐든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90달러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90달러라는 게 좀 낯설죠. 쉽게 안 돼. 그전에는 유가가 얼마였냐면 50에서 한 70달러 정도? 그 정도 선이었어요. 좀 밀리면 한 3, 40달러까지 밀렸지만 바로 회복해서 50에 70이 었어요. 왜 50에서 70에서 머물렀을까요? 그게 저는 핵심입니다. 이게 메이저 업체들이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뭐 석유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펙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네가 공급을 확 줄여가지고 가격을 확 올리면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요? 그게 핵심이다. 뭐냐면 7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그리디 패러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 연료,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익이 남는 포인트가 70달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분 포인트가 되는 게 그리디 패러티인데 70달러를 넘었으면 기름 쓰는 이 신재생을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신재생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캐나다에 엄청난 양의 전 세계에서 쓰고 남을 정도와 중국과 캐나다에 엄청나게 묻혀 있는 셰일 오일, 모래와 기름이 섞여 있는 거. 이거 지금 빨아서 모래를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와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못하고 있다가 과거에 그 70달러 넘었으니까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순이익이 나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개발 안 하고 있어요. 묻어두고 있어요. 그 나중에 자기네들이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풍력, 태양광 다 이익이 나요. 그러면 여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렇게 들어가서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고착화되면 누가 제일 싫을까요? 석유 메이저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석유 메이저들이 가격을 안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뭐 OCI나 풍력 같은 경우가 당장 수익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테마주를 선택하려면 가스나 정유주들보다는 이런 쪽들이 낫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확진자가 늘어나서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항공주들은 유가 부담이 크죠. 항공 유가가 2배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잘 올라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체 수요가 많아요.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가 제주도 갈 때 황금 시간대에 표를 못 가는 것처럼 미국 내에 자국 국내선은 표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자체 카지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휴양지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다 올라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나 호텔이나 카지노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오르기 힘들어요. 제주항공이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저는 그거 보고 저도 그 조선주처럼 반대 의견을 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주 노선은 지금 꽉 차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주 노선이 항공사들 수익을 남겨주진 않아요. 거긴 무조건 적자예요. 저 여러분들 여기서 제주도 갈 때 10만 원이죠? 상해 갈 때 똑같이 1시간 30만 원이에요. 오사카 갈 때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항공사들은 상해나 오사카에서 수익을 남기고 제주도는 서비스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지금 상해나 오사카 안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고도를 타고 올라가서 순항하다 내려오는데 이 순항할 때 비행기 기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기름 쓰고 내려올 때 기름 쓰는데 제주도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기름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 호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4단계로 격상했잖아요. 여행하지 말라고. 그 심리적인 요소를 미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뭐 일본 가지 마라. 그러면 일본 괜히 갈래다가도 좀 꺼려지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런 쪽 섹터들은 저는 굉장히 거품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쪽 섹터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주가 수준이 낮아요. 우린 높아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올라간다 해서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주를 본다라는 것은 이건 시간 싸움이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 하나투어가 전 직원 출근령을 내렸어요. 이제 재택근무하다가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얘네들이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막 그 홈쇼핑에서도 방송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여행 쫙 가셨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투어랑 참 좋은 여행이 여러분들 주말에 홈쇼핑에서 뭐 이탈리아 여행이 뭐 이런 거 내년 봄에 갑니다. 그리고 10만 원 예약금 거세요. 이거 막 받았었어요. 그 기억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싹 죽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런 주식들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면 이제는 한계까지 왔어요. 지금 뭐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 못 버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나는데 그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다. 네. 자, 그럼 3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이게 50bp에서 뭐 25bp로 뭐 이제 좀 낮춰서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 전망이랑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어제 홍춘욱 박사님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분이 좀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25bp 정도는 할 것 같다. 제 의견은 제가 이제 볼 때는 제 단견으로 봤을 때는 50bp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25bp는 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홍춘욱 박사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차라리 이번에 우리가 50bp까지 매를 맞을까 오를까 돼 있잖아요. 시장은. 그럼 차라리 50bp를 해라. 때릴 만큼 때려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장 우려하는 바는 50bp 때리고 뭐 7월까지 100bp 한다라는 극단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50bp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보고 있으니 상황을 보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럼 시장이 좀 안심을 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25bp, 지금 50bp까지 맞을 각오를 하는데 25bp하고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나가지고 다음번에 50bp를 올려버리면 우린 한번 또 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번에 50bp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상황이 변하면 또 그때 가서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은 50bp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3월 9일 날 LG 엔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LG엔솔은 지금 얘기도 많죠. 지금 신저가인데 LG엔솔 말이 많은데 저는 LG엔솔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이긴 한데 LG엔솔이 이제 또 이렇게 또 지수에 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이제 또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현존하면서 지금 고려해 보시죠. 수급이 또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LG엔솔 때문에 수급이 또 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중요한 이슈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는
아까 전에 이제 2,700 밑으로는 예. 조금씩 이제 사도 되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예. 바닥이 뭐 어딘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예.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러면 뭐 약간 6개월 정도 생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6개월 정도에서 상단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건데? 지금 저는 뭐 상단을 보기보다는 한 20-30% 수익을 개별주에서? 네, 개별주에서 20-30%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뭐 1-20%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좀 긴 호흡으로 차라리 지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여기서 물려도 조금 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길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얘기해 주셔서 예.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만 예. 섹터별로 좀 점검을 해보면 예. 아까 좋게 보셨던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네. 주가 나쁘지 않은 삼성전자랑 이 반도체 섹터. 저는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 그러면 0.1초도 고민 안 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수가 3,800 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먹자폭보다는 SK하이닉스가 먹자폭이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꾸준히 사모으고 있고요. 주가 모양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이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올해 다양한 M&A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는 M&A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아직까지 부회장이죠.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이 남아 있어요. 거기 끝나야 아마 회장 취임하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삼성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물밑적은 하겠지만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적 분할한 이후에 M&A가 가능해졌어요. 소규모 M&A가 5% 10%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뭐 삼성전자 사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더 수익률을 보신다라면 SK하이닉스가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것도 그래도 뭐 관련 쪽으로 봐야 되니까 LG 화학,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쪽. 저는 그쪽은 안 좋다고 봅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좋게 보시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CES 과전쇼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잠깐 보도했는데 이걸 주목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한 건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선보였어요. 물론 시제품이죠. 이게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1000km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데 전 1000km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실험실에서는 뭐 1000km 이상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벤츠가 소리 소문 없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벤츠 전기차에는 벤츠가 만든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부품을 외주를 주잖아요. 많은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안 주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외주 못 주는 거. 엔진입니다. 엔진을 자기가 자체 개발해야 거기에 맞는 차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터리를 이제 엔진이 없어지고 배터리가 들어오잖아요. 배터리를 외부에서 사오면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 물론 이제 하청을 줄 수 있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 보면 작년에 현대차도 그랬고 폭스바겐, GM도 자체 개발하겠다. 2025년서부터 2030년대 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많은 배터리 업계에서 쉽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정말 수율 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할 건 아니에요. 가야 되고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 자동차 회사가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과 손을 잡으면서 기술 이전을 하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부담된다. 물론 앞으로 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갖다 써야 되겠죠. 지네가 개발 못하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쌍용차 같은 경우도 엔진 개발 못하니까 벤츠 거든지 뭐 갖다 쓰잖아요. 그런 일부 기업들 제외하고 내가 현대차 정무국 회장이라면 당장 개발하라고 하죠. 개발해서 되든 안 되든 쏟아 부어야죠. 뭐 돈 있겠다. 뭐가 아쉬워서 걔네들이 2차 전지를 얽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기술력이 없으면 잡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뭔가 기술을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지금 걔네들 입장에서 그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벤츠가 이번에 보인 게 획기적인 사건이다. 벤츠가 전기차 개발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굉장히 획기적이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하고 있지. 뭐 기업체라는 데가 단순하게 지금 뭐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아니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동차 섹터인 현대차랑 기아로 넘어갑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저는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물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하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빠질 요소도 아니지만 테슬라는 좀 빠질 것 같아요. 너무 거품이 있고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만한 요소도 아니다.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만한 요소도 아니다. 지금 보면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수소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이번에 뭐 GV7 뭐 70 GV70 같은 경우 전기차가 나왔는데 2톤이라면서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주차장에 못 들어간대요. 전자식 주차장에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경량화 되겠죠. 이게 시행착오인데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트럭 하면 현대 수소 트럭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전기 트럭이 들어와요.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겠다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회사가. 네. 그리고 버스는 지금 전기차가 들어와서 지금 운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 위상을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플러스 알파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눈에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인터넷 스타죠. 네이버, 카카오. 저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020년에 4월 달에 제가 연합 인포맥스 기사, 연합 주간 전망대 여러분들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에 카카오 25만 원 간다. 10만 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70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로는 저 카카오에 대한 생각을 버렸어요. 워낙 회사를 많이 쪼개기 상장을 했다. 그렇죠. 쪼개기 상장. 그리고 저는 플랫폼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페이스북 쓰세요, 인스타그램 쓰세요? 인스타그램이요. 전 페이스북 써요. 인스타 쓰시죠. 제 아들은 틱톡 써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는 한 세대인데 저는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 쓰시잖아요. 그리고 아들 세대는 틱톡을 써요. 그러면 이게 페이스북이 영원할 거지 인스타가 영원할 거라고 장담 못 하죠. 네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왜 이름을 메타로 바꿨을까요? 자기네들이 미래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쪽으로 가자라고 빨리 전환한 거예요. 이 회사가 사명도 바꾸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지금 이번에 적자가 났잖아요. 저는 이건 성장통이라고 보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얘네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얘는 태생이 플랫폼이었는데 회장이 플랫폼을 버렸잖아요. 버렸다라는 표현이 좀 그때 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메타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카카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쓰면서 30년 뒤에 카카오 쓸 것이다. 저는 30년 뒤에 카카오톡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톡 쓰는 거 인정해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뭘? 지금 카카오톡 다 쓰잖아요. 전 국민이 쓰잖아요. 그 주가에 반영된 건데. 카카오톡으로 해서 돈도 보내고 한다. 여러분들 저 카카오톡으로 아들한테 용돈 주고 해요. 수익 결제해요. 걔네들 비용이에요 다. 그게 수익이 남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은행 가가지고 월급 저축하고 이게 자동이체 막 시키고 막 하는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은행 입장에서 당신은 비용이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고액 자산가들이 10억, 20억 갖고 와서 예금 들고 10억, 20억 대출 받아가는 게 수익이 나지. 내가 고작 연봉 한 1억 받아가지고 은행이랑 막 거래하는 이건 다 비용이에요. 그건 은행 수익이 안 돼. 지금 카카오뱅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플랫폼이 영원할 것이다?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게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견이다. 너무 단견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카카오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주가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요. 회사가 부양책과 본업에 충실하는 것을 보라면 본업에 충실해라. 부양책 같은 거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매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테슬라 이제 막 한참 올라갈 때 테슬라도 공매도가 많았어요. 근데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죽었어요. 결국 좋은 주식이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책 하는 거 봤어요? 현대차가 주가 부양책 하는 거 봤어요? 실력으로 보여달라고요. 실력으로.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주주들이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하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이익이 남은 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주주들이 그 주식을 안 사서 주가도 떨어지고 결국 그나마 있는 이익 갖고 무슨 자사주를 산다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주주들이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런 행태를 하는 게 뭐가 주가 부양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이 주가도 올려주고 우리 호주머니에 돈을 쏴줘야 되는데 이거와 전혀 반대적인 현상이잖아요. 말로는 주가 부양한다라면서 자사주나 사고 있고 그 자사주 사기 전에 주식수 이만큼 늘려놓고 이제 와서 자사주 산다? 저는 그거 우리가 냉정히 파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는 정말 투자자들 우롱하는 거라고 봐요. 대주주들 기존 CEO들 다 주식 팔게 해놓고 이제 와서 못 팔게 한다. 그리고 쪼개기 상장도 저는 그랬어요. 농담 삼아. 나중에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순대도 상장할 거다. 그렇잖아요. 네.
전에 2020년에 카카오를 갖고 있으면 뱅크도 갖고 있고 게임도 갖고 있고 엔터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쪼개졌잖아요. 그러고 나갖고 이제 와서 주주부양책을 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삼바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 작품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이건희 회장이 정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뚝심을 갖고 밀고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면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초에 삼성바이오를 반도체급으로 키우겠다. 언론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포털사이트 찾아보세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결국 삼바에 자기는 미래 먹거리를 걸겠다. 내 이름을 걸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CMO 부분에 있어 전 세계에서 제일 강자예요. CMO는 위탁 생산을 함으로써 이익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무런 리스크 안 떠안고 위탁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것을 설비를 갖추기가 삼성은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CMO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은 돈으로 못 밀어붙여요. 이게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전략을 잘 짠 게 일단 돈이 되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공장 짓고 CMO 정말 외국에서 좋은 기술자 데려서 찍어내는 걸 하면 돈을 벌죠. 그 돈 갖고 신약 개발하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또 표현드려요.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를 있었으니까 장기 투자를 삼성전자를 해라라는 분들도 계세요. 30년 동안은 맞죠.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우량주였냐라고 보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우량주는 건설주나 은행주였어요. 그때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아직은 아니에요. 2만 원대.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투자해서 나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 저는 그분은 행운아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우량주라고 저는 삼성전자 우량주 맞습니다. 30년 뒤에도 삼성전자가 있을까요? 지금 주가를 유지할까요? 전 거기에 부정적입니다. 30년 전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은 앞으로 30년 뒤까지 갈 주식을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 대안 제시 안 해주고 삼성전자가 30년을 끌어왔으니 삼성전자를 30년 동안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케팅이다. 그때 당시에 남들이 삼성전자 안 볼 때 난 삼성전자 봤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금도 남들이 안 볼 때 30년 갈 주식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정말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삼성전자 또 사래요. 전 그 논리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LG전자나 삼성바이오. 이게 앞으로 30년 뒤에는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이끌면서 뭔가 드라마틱해질 수 있고 삼성바이오가 바이오로직스 시장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맞고 틀리고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논리로 전 접근할 수 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너무 믿지 마라. 근데 LG전자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전장 사업 때문에 전장 사업. 지금 LG 같은 경우 엊그제도 태양광 잘라냈고 지금 다 잘라냈어요. 지금 그 LG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 잘라냈죠. LG이노텍이 LED 잘라냈죠. 그다음에 태양광 잘라냈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LG전자 희망퇴직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성과자들이라고 모습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뭐 회사를 다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광 회장이 취임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댈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LG전자가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남은 거 한 가지. 예.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저는 제가 작년부터 일부 언론에 KB금융을 사서 배당을 받으시라라고 했는데 KB금융은 저는 KB금융에 적금 들 바에는 KB금융 주식을 사라. 많은 수익을 바라지는 마시고요. KB금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물론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뭐 수익을 볼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대 마진 수익이 51%밖에 안 돼요. 예대 마진 수익이 51%. 나머지는 비은행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인데 앞으로 이런 쪽도 투자은행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KB금융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주나 증권주에서는 조금 꺼려진다. 특히 증권회사 같은 경우 2021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좀 줄어들 거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 너무 금리 인상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따라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KB금융에 대해서는 뭐 은행 이자 수익 정도 바라보신다라면 투자하실 수 있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가 변동기가 되면 기본 원칙도 오늘 강조하곤 하는데 투자자들이 좀 배워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의 격언이라든지 원칙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분산 투자해라. 그랬었다라면.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라. 그랬었다라면.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라. 신용 쓰지 마라. 그랬었다라면.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락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 격언엔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는 격언이 있어요. 눈 덮인 상태는 다 이뻐 보이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눈이 녹으면 그 속에 정말 보기 싫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김 작가님 TV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2020년을 빨리 잊어라. 2020년 보고 뛰어들으면 지금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제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라. 차제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라 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사라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주식을 그냥 꾸준히 사모으기만 해라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에게 잘못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게 주식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우량주를 사서 모아라는데 저는 두 가지 논쟁의 거리가 된다. 우량주에 대한 개념. 우량주가 뭐냐? 그분은 우량주를 사라라고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량주를 사는 거 맞죠. 근데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이게 우량주냐 아니냐는 내가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주식을 사서 모으기를 해라? 내가 신이야? 좀 극단의 표현입니다만 내가 그 실수를 안 해? 김 작가님 지금까지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실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수없이 많죠. 많죠. 이거 말하기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사람이 되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우량주가 영원할 거다라고 누가 단정을 하죠? 여러분들 잘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은 기업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은 기업을 샀어요, 진짜. 코카콜라라든 이런 걸 샀어요. 최근에 워렌 버핏 행태를 보면 중개 전기차 회사를 샀다 팔았고요. 우리나라 부품회사 샀다 팔았고요. 철강회사 샀다 팔았어요. 그분도 샀다 팔았다 해요. 단지 그분이 뭐 코카콜라 갖고 있고 버크셔에서 갖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그분도 샀다 팔았다 해요. 근데 뭐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걸 꾸준히 투자하라? 그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더군다나 저는 작년 초에 LG화학을 강력히 추천했다가 뷰를 바꿨어요. LG화학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얘네들이 물적 분할을 하네? 주주를 무시하네? 그럼 팔아야죠. LG화학 계속 갖고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주식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홍준욱 박사님이 이제 유튜브에 하신 걸 제가 썸네일이 떠서 우연찮게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랑 경쟁하시고요. 수많은 펀드 매니저랑 경쟁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제가 있어요. 뒤에. 제가 파는 주식을 여러분이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파는 주식을 제가 덥석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저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공부 안 하려면 전 지금도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봅니다. 공부 안 하려면 저랑 싸워서 이길 자신 없으시면 주시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원금은 지켜요. 근데 주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돈 벌 걸처럼 들어와가지고 주시장에서 돈 깨져갖고 우는 사람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공부하시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는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게 초기에는 프리랜서 초기에는 그래도 뭐 차트 공부, 뭐 재무제표 공부가 어려우니까 재무제표 공부하기 어려우면 차트 공부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톤이 달라졌습니다. 재무제표 공부가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재무제표도 모르고 주식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김 작가님한테 올 때 좀 먼 곳에 오느라고 내비를 켜고 왔거든요. 내비를 안 켜고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아, 요즘에는 힘들죠. 힘들어요. 뭐 제가 아는 길이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는 길이라는 게 아는 주식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몇 종목 없잖아요. 그럼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공부하기 싫으시면 전 다 놓고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죠? 정보매매. 회원 가입하는데 회비 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회비 내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왜 회비를 받고 정보를 줄까요? 아니 내가 좋은 정보 있으면 저는 그래요. 저는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안 줘요. 내가 먹고 살지. 회비 몇 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번 뭐 상황에서 혹독히 좀 깨달으셨으면 그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좌가 좀 손실을 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손실 났죠. 손실난 계좌를 좀 회복하는 방법이라 또 가장 쉬운 계좌 리스크 관리 방법. 지금 뭐 손실 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래 네 말에 맞지만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손실 난 계좌에 대해서는 일단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시고 알렉산더 엘더라는 사람이 이제 러시아계 정신과 의사였어요. 러시아 정신과 의사다 미국으로 와서 주식투자가 됐는데 망명해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손실난 구자를 빨리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이미 손실을 났어요. 이미 우리가, 잘못된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라 이걸 놔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빨리 모으세요. 그분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으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계좌 하나 따로 트세요. 그래서 이거 쳐다보면 괴로우니까 계좌를 따로 터가지고 이걸로 회복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인데 교체 매매 팁을 제가 아까 물타기 팁은 드렸죠. 이 종목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교체 매매 팁은 그렇습니다. 교체 매매를 할 때는 갖고 있는 종목을 이건 내가 희망이 정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팔지 마세요. 종목을 찾으세요. 종목을 찾고 이 종목이 확실한 들면 이걸 팔고 사세요. 팔아놓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면 이때 팔아놓고 현금을 갖고 있다 이걸 산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올라갈 때 자칫 잘못하면 현금만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체 매매를 하라고 그러면 이 종목을 먼저 발굴하고
이 종목이 안 보이면 그냥 들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과 운이 없으신 거고 여러분이 운이 올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급하실 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지금 손실 난 거를 뭐 방송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 비중 35% 그거 아무도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자금, 정말 막 심장이 지금도 생각하면 벌렁거리는 자금 왔는데 여기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라는 것은 이건 손절하고 영원히 주식시장 떠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면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제가 30년 가까이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신 분들 저도 손실 뭐 많이 봤죠. 저도 상패도 당해보고 작전주 따라갔다가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칙 없이 계속 줏대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돈을 번 분 못 봤어요. 제 주위에는 안타깝게도. 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도 절치부심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좀 나왔어요. 언론에 보도된 타워팰리스 지금 뭐 옛날 타워팰리스 그 입주민 회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타워팰리스 위에 그 저거 뭐죠? 펜트하우스가 있잖아요. 펜트하우스 두 채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주식을 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제 증권의 선배예요.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가족들한테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돈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샀어요. 아모레퍼시픽 주식 사가지고 휴가를 내고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막 중국 시장 진출할 텐데 뭐 평일날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백화점 가가지고 요 사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똑똑똑. 아모레퍼시픽 매장 앞에 카메라 써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사람 몇 명 들어가나. 그리고 휴가 내면 중국 가가지고 중국 제일 큰 백화점에서 아모레퍼시픽 매장 몇 명 들어가나. 이걸 해가지고 이게 몇 배가 난 거예요.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주식을 좀 불린 다음에 야, 내가 주식을 이제 조금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워팰리스 미분양일 때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됐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 지금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그분도 40대에 그랬어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라면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신용불량자다라고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했으면 그분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그분도 행운아예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주식을 받고 그게 올랐었고 타워팰리스라는 걸 샀고 행운이지만 노력 없는 행운일까요? 그냥 우연히 가고 있는데 야, 너 행운 먹어 주어졌을까요? 노력을 했는데다가 행운까지 다 해진 거죠. 물론 노력을 했지만 행운이 안 닿아서 이게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노력조차 안 하고 행운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 압니다. 괴로운 거 알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투자자도 보면 맨날 망했다 이랬다 망했다 이랬다 하잖아요. 망했을 때 거기서 끝났으면 물론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하긴 했습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끝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공부하시라. 방문하지. 야, 주식 공부한다고 돼? 물론 공부 안 하고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벌 수도 있어요. 야, 옆에는 뭐 누구 따라 샀더니 돈 벌었더라. 한 번은 벌 수 있어요. 로또가 한 번 되지 로또가 두 번 되신 분 여러분 봤어요? 한 번은 로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은 안 돼요. 더군다나 공부한다고 주식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면 주식 벌 확률이 올라가는데? 왜 이게 올라가냐면 지금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유명한 유튜브에 나오는 자산운용사 대표들 이런 분들도 보면 인사이트가 훌륭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어거지로 그런 인사이트가 생겼나요? 다 그분들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발굴하잖아요.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주식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해가지고 좋은 주식 발굴하면 이게 눈에 똑같이 눈에 보이거든요. 똑같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조차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 어디서 돈을 벌어요? 어디서 돈을 벌어요? 그냥 뭐 주식 사놓고 기도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주식 사서 빠지면 정말 모든 종교를 하면서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발 공부하십시오. 또 이제 소장님과 몇 달 뒤에 또 뵐 텐데 그 전에 2022년 여름까지 전망이랑 마지막 또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일단 저는 여름까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다. 제가 그 2020 빅인사이트라는 책을 썼을 때 전략 후강이라고 좀 연막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없었고 금리 리스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들이 2020년, 21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 여파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 시장에 적응이 되고 나면 다시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략 후강이라는 예측을 제가 했었던 근거거든요. 지금도 그 비유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전약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올해 놓고 보면 물론 이제 OECD 선행 지수가 좀 꺾였고 중국의 어떤 경제지표 성장률이 4%대로 꺾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 때문에 확인합니다만 일단 여름까지는 우량주를 좀 모아가세요.
용량 좀 모아가시면 가을에 좋고요.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인사이트가 확 바뀐다라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김 작가님 바지 가랑이를 한 번 더 붙잡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에 뭐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라면 예, 내일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찾아올 테니까 정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소장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최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